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이미 스프링 브레이크에 들어간 학생들이 있으면서 휴식을 취하기보다는 다양한 방향의 봉사활동이나 연구에 몰두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보통 학기 중간에는 택하고 있는 과목들에 필수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시간이 엄청나면서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는 다양한 활동들인 것입니다. 봄방학을 이용해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에까지 나가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면서 머릿속 깊게 남을 수 있는 알찬 경험들을 쌓고 돌아올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 교실에서는 배우기 힘든 값진 레슨으로 두고두고 인생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젊은 세대들의 이런 땀방울 흘리는 노력이 언젠가 큰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힘차게 응원합니다. 오늘의 토픽은 화재 매물, 건설 중장비의 정기화, 레트로로 돌아가는 Z세대, 홈 퍼니싱 마켓, 그리고 불소 금지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예상했던 일인데요. 올해 초 LA 두 군데서 태운 산불로 13,000여 채 전소된 주택들이 이제 서서히 부동산 매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튼 산불이 난 알타데나 지역에서 이 다 타고 텅 빈 랏이 지난 1월 말 처음 매물로 나온 것, 그때 매물 광고에 뭐라고 써 있었냐 하면요. 새로 짓는 최고 기회라는 문구가 눈에 선하고요. 전소된 자리에 새로운 희망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난 다음에 6개 이상 새로운 리스팅이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매물은 쏟아져 나올 전망입니다. 이 지역의 부동산 전문인은 제레미 하디 씨는 말합니다. 선택할 만한 매물이 넘쳐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LA 카운티 두 군데 끔찍한 팰리세이드와 이튼 산불이 난 지 벌써 2달이 넘어가는 현 시점인데요. 13,000채 이상 전소된 가운데 양쪽 지역 주택 소유자들 중 상당수는 긴 시간과 재정적인 부담이 들어가는 이 다시 짓는 재건축 옵션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보다는 그냥 지금 당장 팔아버리는 옵션을 선택하는 숫자가 늘어난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월요일을 기점으로요. 지금 불이 다 탄 전소된 집 매물 숫자가 퍼시픽 팰리세이드의 49채, 그리고 알타디나 지역의 32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매물 리스팅 에이전트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요. 그들의 클라이언트들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 집을 팔기로 결정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여전히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고 모두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다양한 이유들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어떤 사람은 만약에 새로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노인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말년 인생을 새로 집 짓는데 허비하고 싶지 않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미 렌트 주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의 경우 이 집으로 본인이 들어가고 새로 짓는 데 들어가는 골칫거리, 가치 없다는 생각에 집을 매물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 이유와 상황은 다 다르겠죠. 반면에 이런 매물에 관심을 갖고 이 사려는 사람들의 경우는 대부분이 개발업자, 디벨로퍼입니다. 이 놀랍지 않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빈 땅을 집이 아니고 빈 땅을 사고 파는 데는 흔히 현금, 캐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빈 땅을 구입해서 짓는 컨스트럭션은 정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스트레스 엄청나겠죠. 그리고 높은 비용이 들어가는 데다 특히 이번처럼 산불의 경우 재해 지역으로 거기서 독성 쓰레기가 쌓인 경우 모든 과정을 더 몇 배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부동산 회사 켈러 윌리엄스의 에이전트인 브락 해리스는 말합니다. 이번 알타지나 지역에서 첫 번째 매물 리스팅을 맡아서 세일을 성사시킨 사람인데요. 이 물건도 이 디벨로퍼가 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집을 짓는 것이야말로 정말 복잡한 것 중에 하나라면서 수많은 제재 상황과 레귤레이션은 머리를 정말 아프게 만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개발업자들이 몰려드는 것은 지역 커뮤니티가 정상화되는데 한층 더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그러고 나면 그 커뮤니티가 더 신식화, 부유화, 이 gentrification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파는 사람들이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중산층 주민들이 대부분인 알타디나 지역 같은 경우 더 절실하다면서 그래서 요새 보면은 Altadena is not for sale 이라는 문구와 랠리 행사가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알타디나 지역 주민 중 21%는 65세 이상이라는데 이 수치는 전국 평균의 2배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알타디나 지역에서 전소된 집, 땅이 팔린 경우가 8건인데 이 질로를 보면요. 평균 팔린 가격이 50만에서 60만 달러 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지역의 콜드웰 뱅커 부동산 에이전트이면서 본인 집도 전소된 리사 하우슬러 씨가 있는데 리사 씨는 그녀 생각에 현재 팔린 가격이 산불 이전의 땅값 시가의 3분의 2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추천하는 것은 사람들이 팔려는 이유를 다 이해하지만 가능하다면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소유하고 있을 것을 추천합니다. 최소한 이 불타고 남은 그 장소가 클린업이 더 진행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바이어들을 더 끌어들이는데 조금 더 쉽고 유리하고 다소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렇게 디벨로퍼들이 사들인다는 것은 앞으로 포텐셜이 있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많은 클라이언트들에게 팔든 새로 집을 지을 예정이든 조금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고 서두르지 말 것을 권합니다. 실제 이번 산불 이전에 알타디나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은 연구 결과를 보면요. 이런 재난 회복 지역의 부동산 가치는 뛰어오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산불 피해를 입고 복구 과정이 웬만한 사람은 결국 지쳐버리고 개발업자들에게 팔아버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지어진 새 집에는 아무래도 더 좋게 지을 것이고 인컴이 더 높은 사람들이 구입해 들어오면서 이 지역 부동산 가격은 더 높은 레벨로 변해버리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 포모나의 도시개발 계획 분야의 니콜 램브로 교수가 말하는 것은 지난 2018년 캠프파이어로 인해서 캘리포니아주 패러다이스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패러다이스의 타운 80% 주택을 전소시켜버리고 이제 5년이 지났는데요. 파괴 정도, 주민들 인컴, 교육 레벨, 주택 가격들을 비교해 봤을 때 모든 캐리고리에서 상승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은 산불 이전에 비해서 40%나 상승했습니다. 현재 알타디나의 한 리스팅을 가지고 있었던 이 버크셔이어 해서웨이의 에이전트인 커트 파를락 씨는 말합니다. 오퍼를 4개나 받았다고 하면서 모두 디벨로퍼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당시 팔려고 올려놓은 리스팅 가격이 62만 5천 달러였는데요. 주택 소유주는 이 고령층의 노인인데 양로시설로 들어가면서 가족들과 상의 끝에 팔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전소된 매물들이 여러 개가 쏟아져 나오기 전에 빨리 팔겠다고 그런 입장으로 내놓았는데 결국 더 높은 가격 68만 달러에 팔린 것입니다. 앞을 내다보는 것은 개발업자들은 60만 달러 정도 들여서 이런 집을 사서 새로 집을 짓고 170만 달러에 팔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 숫자는 이번 산불 나기 전에 질로가 보여주던 이 주택 가치보다 약 30만 달러 더 높은 가격이라면서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는 가치 있는 경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 피해자들의 이 처해 있는 상황은 모두 다를 것입니다. 이제 산불이 일어난 지 2달이 넘어가면서 전소된 화재 매물들이 나오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요새 자동차를 비롯해서 모든 것이 전기화되어 가고 있죠. 그런데 만약 이것이 공사장에서 땅 파고 건물 짓는 데 동원되는 이 커다란 중장비들이 전기로 움직인다면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땅 파는 엑스커베이터가 도로 위에 콘크리트를 부수고 파들어 갑니다. 흔히 우리가 익숙한 디젤 엔진의 콩쾅 중장비 소리가 아니고 거의 들리지 않는 허밍 사운드입니다. 복잡한 도심지 한가운데 땅을 파고 있는 중장비 머신은 소음은 거의 없고요.
오히려 옆으로 지나가는 트래픽 소음에 파묻혀 아무것도 나지 않습니다. 한 번씩 콘크리트 바닥에 철로 만들어진 그 arm이 부딪히는 소리만 날 뿐 이것도 이 소리도 그냥 지나가는 버스 소리에 묻혀서 들리지 않습니다. 지난번 맡았던 공사 현장 이 바쁜 카페 옆에서 하고 있었는데요. 옆을 파들어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임무를 다 마치고 이 샵에 들어가서 커스터머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그중에 바리스타에게 물으니까 고개를 돌리면서 옆에서 공사를 하는지조차 몰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안에 에스프레소 머신이 더 요란했다는 것이죠. 이런 전기 중장비 기계는 디젤 엔진 기계같이 소음도 없는 것 외에도 처음에 이것을 시동을 걸어서 웜업할 필요도 없고요. 또 이렇게 떨리는 바이브레이션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런 묘사한 이런 모습은 흔히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이 조만간 흔한 것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현재 모든 것이 친환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또 중장비에 대한 규율이 더 강해지면서 이런 것의 현실화는 바로 앞에 다가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화석 연료에서 탈피해서 전기 사용이 자동차에 큰 힘을 얻고 있는 데 비해서 사실 엑스커베이터나 포크리프트 같은 중장비의 전기화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이 청결한 공기, 조용한 도심지, 또 노동자들과 주민들을 둘러싼 친환경 차원의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런 중장비 전기화 전환이 더 큰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거기다 시끄러운 공사장 주위로 주민들의 불평도 크게 줄여주면서 이것은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공사 전체와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물결이 이미 진행 중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인데요. 이곳은 최고 선두라고 하네요. 2019년 전 세계 최초로 제로 에미션 공사장 컨스트럭션 사이트를 보여준 것입니다. 현재까지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 전역에 걸쳐 공사장 중 85%가 매연 방출 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사실 국가 차원의 자동차 이 전기화에서도 전 세계 리더입니다. 그리고 모든 공사장이 제로 에미션이 거의 의무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을 보면서 지난 6주 동안 전기화 공사장을 시도해본 바로 영국의 런던도 이런 전기화 변화를 추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중장비 전기화의 아무래도 가장 큰 시장은 중국입니다. 중국에는 전기 중장비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이 역력하고요. 또 배터리 제품도 풍부한 나라이고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아주 저렴하고 또 이런 배터리 생산 공장이 풍부한 국가라 이런 것의 이 현실화, 이 실행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팔려나가는 전기 중장비 세일 숫자를 볼 때 아직은 여전히 초기 단계입니다. 현재 이것은 중국에서도 팔리는 전체 중장비 중 오직 2%만이 배터리로 움직이는 전기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런 숫자는 유럽이나 미국 경우에는 더 낮다는 것이죠. 이렇게 건설 중장비의 전기화를 부르짖는 측에서는 이산화탄소 방출은 전혀 없는 친환경적인 차원은 물론이고 여기서 나오는 매연, 폴루션도 지구 온난화의 5에서 10%를 가담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조용합니다. 소음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일반 디젤로 만들어진 중장비에 비교해서 이 소음이 75%나 낮다고 합니다. 거기다 이산화탄소 문제가 없어서인지 이런 기계들이 실내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거기다 역시 최고 장점은 복잡하고 바쁘게 돌아가는 도심지 안의 공사 현장에서 머리 찌근거리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이죠. 이런 변화에 걸림돌도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걸림돌은 비용 문제인데 이런 것으로 바꾸고 처음 시작부터 들어가는 비용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투자해놓고 나면 세월이 가면서 저렴한 에너지 가격이 장점으로 두드러질 것이지만은 처음에는 돈이 더 들어갑니다. 현재 기술의 발달로 가격이 더 내려가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거기다 전기화에 따르는 배터리 수명, 또 충전 시설 등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는 존재합니다.
지난 2월에 이 볼보, 스웨덴 회사이죠. 볼보 컨스트럭션 회사는 23톤짜리 전기 엑스커베이터를 선보이면서 한 번 충전해서 8시간 동안 일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이렇게 전기화된 중장비 공사 기계들에서 얻는 가장 큰 혜택은 아무래도 조용함일 것입니다. 실제 도심지 생활에 몇 개의 중장비가 동시에 쿵쾅 움직이면서 이 소리와 이 뿜어대는 매연, 또 공중 보건도 해치면서 다양한 질병도 높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음으로 인해서 매년 영국에서는 추가로 4만 8천 명 이상 심장질환이 보고되기도 한 현실입니다. 이런 전기화된 중장비는 뉴욕이나 런던 같은 복잡한 대도시에 제일 적합할 것입니다. 소음이 들끓는 공사장 빌딩들 한복판에 그 중간중간 거주하는 부유층 거주민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절대 소음에 대해서 가만히 안 있죠. 이들의 비난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현실이죠. 이런 곳에 이런 중장비는 적격일 것입니다. 런던에서 제일 부유 지역 하면 켄싱턴과 첼시 지역이 있는데요. 이 지역이 또 공교롭게도 런던에서 소음이 제일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니 불평도 많이 접수되면서 공사가 매번 지연됩니다. 이렇게 지연이 매번 일어나는 해프닝인데 만약에 소음이 없는 공사 현장이 된다면 이런 불만과 불평 접수는 완전히 없앨 수 있다는 것이죠. 앞에 말한 오슬로 같은 도시는 공사의 거의 100%를 전기화되는 것이 바로 이 현실적으로 바로 앞에 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의 실천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현재 이런 중장비로 일에 가담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 또 기술자들도 일하는 환경에 아주 만족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중장비의 이 공사장의 중장비들 전기화가 현실로 다가올지 두고 볼 일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현재 23살인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5살이던 시절에 아이폰이 막 나왔다고 하면서 그 이후 수많은 전자제품들 안에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본인도 그렇지만 친한 또래 친구들 모두 한 번씩 소셜미디어 앱을 하나씩 지우고 삭제한다는 것이죠. 이 모두 스크린에서 보내는 시간을 본인이 직접 컨트롤하겠다는 데서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아도 모든 스크린과 셀폰에 머리를 파묻고 친구들과 통화 등 시간을 너무 보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너무 해피하지 않게 만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꺼버린다는 의도로 언플러그를 하고자 하는 Z세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기계들로부터 멀어지고 싶어하면서 Z세대들의 이런 것을 겨냥해요. 이런 회사도 나왔습니다. 레트로텍 브랜드가 있는데 이 회사 이름이 킥백입니다. 킥백을 이 젊은 세대들이 자주 찾고 있는데 이 뉴욕에 베이스를 둔 회사로 예전에 기억나시죠? CD 플레이어, CD, 레코드 플레이어, 또 옛날 카메라, 카세트 플레이어들을 파는 곳입니다. 이렇게 젊은 세대들 요새 그 어느 때보다도 언플러그를 추구한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글로벌 웰니스 서밋에서 나온 것처럼 이런 트렌드는 이 밀레니얼과 Z세대들, MZ세대들이 지난 20여 년 동안 스마트폰이 대체했던 다양한 레트로 기술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글로벌 웰니스 인스티튜트의 연구 디렉터인 베스 맥그로디치가 말합니다. 이런 변화는 인간의 본능적인 무엇인가 손으로 만지고 싶어하는 욕구에서 나오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말합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신생아 때부터 만지는 접촉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모양도 없고 형체도 존재하지 않는 스크린에만 존재하는 디지털 세상을 던져버리고 이제 물체나 도구들을 직접 만지는데 목이 말라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의 현재 Z세대들 인생 거의 전체를 스크린 안에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앞에 말한 회사 킥백은 작년에 런칭을 했는데 런칭한 이후에 $50만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Z세대들이 완전히 자동화, 디지털된 세상에서 성장해온 자신들 인생에 이제는 한 번 사용해도 되는 간편한 옛날 테크놀로지를 선호한다는 신호라고 합니다. 옛날 오래된 카메라를 지참하고 산책을 하면서 얻는 행복감이 크다면서 그 대신 셀폰을 들여다보고 이메일 확인하는 것보다 마음이 평온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변화는 놀라운 변화이죠. 그런데 이제 영국과 미국에서 애널로그 음악을 즐기고요. 이런 실제 종이로 만들어진 책을 구입하는 가장 큰 이 연령 그룹이 바로 Z세대라는 것이죠. 오래된 LP 앨범, CD, 또 프린트된 북들을 그들에게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3살짜리 찰리가 있습니다. 찰리는 방금 구입한 LP 앨범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색깔이나 뒷배경에 얼굴 색깔과 매치가 너무 좋다면서 이 I love it 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입한 LP가 6개, CD만 10개를 샀다고 보여주면서 본인에게 너무 소중하다고 웃습니다. 그런가 하면 17살의 파티마가 있는데요. 파티마는 패션을 좋아하고 이제는 오래된 빈티지 마켓을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친구들과 늘 연결되던 스냅챗이 아니고요. 이제는 직접 만나서 같이 쇼핑을 한다고 합니다. 또 잠자기 직전에 옛날처럼 셀폰보다는 이제는 보그 매거진을 보다 잠에 듭니다. 이렇게 예전 레코드 앨범들이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 이 모든 Z세대들이 많이 산다는 것인데요. 미국 내 2006년에서 2022년 사이에 LP 앨범 세일이 1420만에서 142억 개로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또 음악 콘서트를 가는 숫자도 크게 증가했고요. CD 세일이 33%나 증가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런 LP 앨범을 사는데 이 젊은 Z세대들은 음악도 중요하지만 이 앨범 커버 디자인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앨범 커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린 Z세대들의 애널로그를 향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지출도 늘어납니다. 앨범 구입이 더 잦아지면서 앞에 말한 찰리의 어머니는 고개를 흔듭니다. 그동안 디지털 기계와 디바이스를 사달라고 졸라서 다 사주었더니 이제는 애널로그라고 지출을 2번 해야 된다고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이런데 궁극적으로 찰리와 파티마는 예전보다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이 한층 줄었다는 것이죠. 최근에 나온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이 13살에서 18살 사이 티네이저들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인데 이 중에 3분의 1이 이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3분의 1 이상인 16살 미만에게는 소셜미디어가 금지되어야 한다고까지 말했고요. 또 4분의 1은 16살 이하는 셀폰도 금지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또 2023년 나온 설문조사를 보면 도서관을 찾는 방문객, 그중에 가장 큰 그룹 54%가 13살에서 39살 사이 이 찾는 비율이 가장 높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앞에 말한 그 레트로텍 회사, 킥백 회사 같은 또 다른 회사가 있는데 이름이 레트로스펙입니다. 이것을 운영하는 애덤 포스트 씨는 말합니다. 최첨단 디바이스는 물론 편리함을 가져다 주지만 이것이 어떨 때는 너무 완벽해서 정 떨어질 때도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Z세대들에게 경험, experience가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레트로스펙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예전에 인기 많던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팔고 있고요. 게임보이 기억나시죠? 게임보이, 타이프라이터 등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현재 생활엔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편리해졌지만 경험의 중요성도 대두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런 경험이 다소 조금 불편해지더라도 그것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두 번째 회사 레트로스펙은 어마어마합니다. 1년 수익이 $800만 넘어가는데 대부분 커스터머들이 13살에서 39살 사이입니다. 이 퍼스트 씨는 말합니다. 물론 최첨단 현대 기술이 모든 것을 다양한 방향으로 더 편리하게 만드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이런 온라인 안에서 거의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은 조그만 스마트폰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것은 절대 편리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뭔가 만지고 잡고 카메라로 찍어보고 오래된 플라스틱 레코더로 음악을 들어볼 수 없다면 인간이 태어난 본능이 거꾸로 가는 것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 물리적인 물체를 소지한다는 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면서 이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살아가기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연 MZ 세대들도 이제는 온라인과 디지털 세상에서 지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이번 LA 지역 산불 자연재해로 인해 변화가 일어난 분야가 또 있습니다. 바로 가정용 가구점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예로 호화주택 홈 스테이징을 하는 전문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이름이 베스타인데 베스타의 공장은 현재 눈코 뜰 새 없이 돌아갑니다. 이들은 침대, 식탁 테이블 등 가정용 가구들을 만드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가구들은 그들의 스테이징에도 사용되기도 하지만 현재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고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가구를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팰리세이드 산불이 일어나고 그 다음 날부터 럭셔리 스테이징 회사인 베스타는 하루 24시간 가동되고 있습니다. 침대를 만들기 시작했고 LA 다운타운 근방 공장에서 첫 주에만 침대 1000개를 만들어냈습니다. 거기다 늘 정기적으로 제작되는 소파, 테이블, 뒷마당 아웃도어 퍼니처, 러그 등 하루 종일 만들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모든 것들이 산불 피해자들에게 곧장 렌트되어 나간다는 것이죠. 이 회사의 대표인 브렛 베이어 씨는 우리는 몸만 들어와 살 수 있게 모든 것이 준비된 홈을 제작해 왔다면서 하루아침 모든 소유물을 다 잃고 피해 입은 사람들이 다시 굳건히 일어설 수 있게 모든 것을 제공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 1월 참혹한 산불은 로컬 가구 마켓에 드물게 일어나는 상황을 일으켰다면서 산불로 인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거주 상황이 망가졌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삶의 공간을 다시 마련하는 데 급급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동안 살아온 집안의 모든 소유물을 대체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집안 살림 중에서도 그중에 가구라든지 어플라이언스들은 가격도 비싸고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것은 한번 사면 오랫동안 사용되는 것들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절대 자주 구입하는 것들이 아니죠. 그렇지만 현재 로컬 지역은 집안 데코레이션, 가구점들 비정상적으로 호황을 맞이합니다. 이 모두 이번 산불로 인한 것이죠. 이런 추세는 당분간 더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그 이유는 조만간에 많은 화재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서서히 받게 되면서 현재 임시로 거주하는 데서 나와서 장기적으로 거주할 장소로 옮겨가면서 일어날 변화의 전망입니다. 가구점 소매업계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나면 가구들 수요가 급증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비즈니스가 자연재해로 인해 바빠진다는 사실이 안타깝지만 매번 반복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팰리세이드와 이튼 산불이 일어나고 2주 후부터 LA 카운티 내 아이케아 스토어들 침실 가구의 부엌용품들 세일이 크게 증가한 것도 역력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 커런 카운티에 위치한 아이키아 디스트리뷰션 센터에 연락이 갔고요. 이것을 모두 대비하고 준비시키고 급증한 수요에 대응을 했다는 것이죠. 한 아이키아 스토어 매니저는 말합니다. 본인이 휴스턴 지역에서 매니저 시절을 기억하면서 그때 2017년 당시 허리케인 하비가 휴스턴 지역을 강타했을 때도 똑같은 수요 급증을 기억한다고 말하면서 침대와 컴포터들을 추가로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산불로 13,000채 주택이 희생되었는데요. 9,700주택과 컨도미니엄,
또 700채 넘는 아파트먼트 건물, 2,000유닛 넘는 듀플렉스, 373채 넘는 이 모바일 홈들이 불에 타거나 일부 파괴된 것입니다. 이런 생각지 못했던 수요의 급증 상황이다 보니까 이 실내 디자이너, 이 홈 스테이징 회사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다 만들어 놓고 완전히 몸만 들어가 열쇠로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이 턴키 패키지를 갖추고 집안의 모든 것을 완성해 놓은 것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 베스타도 신속히 방향을 전환해서요. 대량으로 침대와 가구 제작에 박차를 가하면서 또 일부 조금 사용된 가구들은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기도 합니다. 현재 이 회사 내 럭셔리 리징 디비전이 회사 세일 전체의 90%를 차지하는데요. 사실 이것이 산불 이전에는 불과 15%였습니다. 이런 변화로 올해 1억 달러 세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7년 창업한 베스타 이 회사는 이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뉴욕, 마이애미 지역의 부유층 커스터머들을 대상으로 시작된 회사입니다. 오늘날 360명이 넘는 직원이 있고요. 산불 이후에 추가로 30명 이상을 더 고용했습니다. 원래 이 회사는 주택과 커머셜 이 프로퍼티의 스테이징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이 소매 세일, 단기 가구 렌탈까지도 광범위해졌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가구는 모두 자체 내 디자인된 것이라고 합니다. 가구를 하나하나씩 이 렌트는 하지 않고요. 홈 전체 패키지를 주로 제공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이 이 퍼시픽 팰리세이드의 큰 집에 살던 사람들 상당수가 조그만 임시 거주지로 다운사이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침대와 테이블들로 갖추어진 스몰 포맷 패키지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은 것이 1,000스퀘어풋 정도 되는 면적인데 한 달에 $2,000 정도 렌트가 가능하고요. 그 반대로 브렌트우드 지역에 한 2만 스퀘어풋 거주지에서 사는 사람의 경우는 한 달에 $20,000 이상 렌트를 내는 사람도 있다면서 집안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렌트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가구 산업계는 뜨거운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쪽 LA 로컬 지역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산업계가 사실 지난 몇 년간 불경기로 이어져 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희망을 갖게 했고요. 사실 예전에 팬데믹 때 붐을 이루었다가 그 이후 차가워진 산업계였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이번에 산불이 나기 전까지 고전을 해왔던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소비자 소비 형태가 변화했고요. 또 높은 인플레이션, 식어버린 주택 마켓 등이 거기다 또 남아도는 가구들 이런 어려운 형태를 유지해왔던 것이죠. 가구 소비는 작년에 3% 하락했습니다. 2023년 가구 제작 노동자 숫자도 24만 4천에서 23만 5천으로 감소했고요. 가구들의 인벤토리는 여전히 높지만 단기간이지만 가구를 필요로 하는 수요가 이제는 높아져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앞에 말한 베스타 회사는 피코 리베라 공장 모습은 이렇습니다. 완성된 가구를 패키지하고 배달 트럭에 올려놓고 있고요. 회사 내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공장 진열 공간을 이렇게 지나면서 모든 디테일을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베스타 회사는 사실 어떻게 보면 희비가 엇갈립니다. 이번에 그동안 퍼시픽 팰리세이드 지역에 그들 가구로 스테이징 해놓은 주택 중 이 중에 불탄 숫자가 무려 34채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구 보험 커버리지는 단 70%만이라고 허탈해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현재 호황을 누리는 비즈니스로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인다고 말합니다. 아무튼 이번 산불로 생각지 않게 가구 산업이 뜨겁습니다. 잠시 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시는 이 공중 식수에 불소, 플로라이드가 들어가 있어서 충치를 예방해 준다는 거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미국 내 거의 모든 로컬 정부 차원의 수돗물에 불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유타주에서 미국 내 최초로 공공식수 안에 플로라이드를 집어넣는 것을 금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지던 식순의 불소를 금지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칵스 주지사는 유타주의 이미 절반 지역에서 식수 안에 불소가 없다면서 이런 것을 두고 본인이 이 치과 의사들과 대화를 가졌더니 이런 지역의 충치 발생률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칵스 주지사는 정부가 사람들에게 약물을 복용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허용할 수 없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말했습니다. 유타주의 이번 결정은 다가오는 5월부터 효력을 발생할 예정인데 앞에 말한 대로 미국 내 최초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공중보건 전문가들이나 의사들, 불소는 식수에 들어가 충치 예방을 해주면서 전체 구강 건강을 좋게 해야 한다는 주장인 현실에 새롭습니다. CDC야말로 이렇게 식수에 불소를 집어넣게 된 것이야말로 20세기에 공중보건 차원의 인류가 이루어낸 10개 최고 업적 중 하나라고 강조하는 입장이고요. 실제 충치 발생률이 25%나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플로라이드를 반대하는 측 입장은 이렇습니다. 높은 농도의 플로라이드에 노출되면 뇌신경 발달에 지장을 준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미 치약이나 다양한 덴탈 제품들 안에 들어있어서 식수에까지 필요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두고 이 뉴욕 유니버시티 치대 닥터 리처드 발라초빗 교수는 말합니다. 현재 미국 내 우리가 마시는 물 안에 들어가는 불소 양으로는 절대 걱정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뭐든지 이 불소를 떠나서 뭐든지 많이 섭취하면 문제는 있는 법이다. 심지어 물을 많이 마셔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드링킹 워터 안의 불소는 절대 안전한 레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연구에서 뇌신경 문제를 보여준 것은 한층 더 높은 레벨 플로라이드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커뮤니티 식수 안의 불소 레벨과는 천지 차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번 유타주 이런 결정을 두고 현재 솔트레이크시티의 Department of Public Utilities의 디렉터인 로라 브리퍼 씨는 말합니다. 현재 36만 5천 명 넘는 주민에게 불소가 함유된 식수를 제공하는 곳이라면서 만약 여기서 플로라이드가 빠지면 의료시설과 치과에 쉽게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오히려 해가 갈 것이 제일 우려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좀 더 신중한 결정이었으면 좋겠다고 하고요. 원하지 않는 부작용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기만을 희망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미국 치과의사협회 American Dental Association 역시 칵스 주지사가 유타주에 상정된 법 거부권 비토를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 차원의 아마도 가장 효율적인 예방 방법을 없애는 격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통 이런 것은 지방자치제로 로컬 지역마다 이 마시는 물에 불소를 넣을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어떤 주에서는 주정부 차원의 불소 함유량을 정하기도 합니다. 현재 켄터키주와 사우스다코타 주에서는 이것에 대한 반대 비리 상정된 상태이고요. 노스다코타, 테네시, 미조리주 같은 데서도 현재 유타주의 움직임을 따를 예정입니다. 그래서 불소를 없애려는 노력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22년 시점 보면 CDC 수치를 보면 미국 인구 중에 72%가 식수로 불소를 얻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러나 반면 프랑스나 독일 같은 이 나라의 경우 그들 식수에 불소를 넣지 않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의 캘거리의 윈저시에서는 불소를 식수에서 제거했더니 다시 넣기로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은 불소를 없앴더니 몇 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충치 비율이 높아진 것이 역력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변화의 결정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불소를 비난하는 측은 최근에 힘을 얻었습니다. 바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연방보건국 장관에 인준되면서 불소의 비난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케네디 주니어는 불소를 산업 쓰레기, Industrial Waste라고 불렀죠. 그리고 불소는 IQ를 낮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인용한 것은 미국 의사협회에 실린 내용이라면서 87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불소 섭취와 IQ는 반비례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사실 케네디가 주장한 것은 미국 소아과 협회에 실린 내용을 말한 것인데요. 74개 연구를 분석한 결과 높은 농도의 불소에 노출되었을 경우 어린이의 낮은 IQ와 연관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연구에서 말하는 불소의 노출 레벨은 CDC가 추천하는 불소의 2배 이상 높은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치과 전문의들은 이런 불소에 대한 비난과 주장에 반대합니다. 이렇게 낮은 농도로 공중보건에 커다란 베네핏을 두고 뇌신경계 피해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충치는 입안의 박테리아로 인해서 생산된 산성이 치아 표면 에나멜을 파괴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이럴 때 플로라이드가 이렇게 파괴되는 에나멜을 새롭게 리미네랄라이즈되게 해주고 충치에 저항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치약 안에 들어있는 불소로 에나멜이 강해질 수 있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식수안이나 음식 안의 불소는 치아의 에나멜이 형성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이나 임신 여성의 경우 이런저런 이유로 불소가 잠시 마음에 걸린다면 병물, bottled water 옵션도 있습니다. 이런 bottled water 중에는 아이오나이즈 되지 않은 옵션도 있고 미네랄이 없는 것, 디스틸드 된 종류도 있고 플로라이드가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CDC가 권하는 것은 어린이가 2살 넘어가면 그 이후부터는 불소가 들어간 치약 사용을 추천하고요. 실수로 이것을 삼킬 경우를 위해서 6살 미만 어린이들에게는 치약은 콩알 사이즈 이상 넘지 말 것을 권합니다. 많은 과학자들 미국 내 식수 불소를 우려하는 것 절대 걱정할 정도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의 소아과 의사 루이스 박사는 말합니다. 치아가 입안에 나오기도 전에 불소의 노출은 도움을 준다면서 치아를 한층 더 튼튼하고 충치에 저항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을 합니다. 루이스 박사는 한 번 더 강조하면서 현재 미국 내 커뮤니티 식수안에 들어가는 플로라이드 레벨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베네핏을 준다면서 이것은 신생아와 임산 모두 포함된다고 강조합니다. 앞으로 유타주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에 불소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거의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인 줄 알았지만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 놀랍기까지 합니다. 우리 구강 건강 차원의 불소는 충치를 예방해 준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CDC 역시 높게 평가하는 사실임에도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몸 안에 들어간 불소는 뇌신경계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인데 이런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한층 더 높은 농도의 불소가 섭취되는 경우라고 치과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 내 최초로 유타주에서 마시는 공중식수에서 불소를 제거하는 것이 통과되고 다가오는 5월부터 실행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유타주 구강 건강에 어떤 여파가 있을지 두고 볼 일입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